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네, 뉴캐슬 유나이티드랑 25라운드 경기 프리뷰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소샤르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2021년 2월 22일 한국 시간은 새벽 4시에 치러지는 경기고요. 경기장은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올드 트래포드 홈 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매치 이제 심판들은 주심은 폴 티어니 심판, 그리고 VAR 심은 스튜어트 에트웰인데 폴 티어니, 스튜어트 에트웰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빌런입니다. 빌런이고 그 중에서도 어쨌든 이 주심이 좀 더 중요하니까 주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면 폴 티어니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반칙 부는 횟수가 25.20회로 전체 프리미어리그 19명 심판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좀 많이 분다는 거죠. 그리고 태클에 대해서도 반칙을 부는 경우가 0.8회로 태클당 0.8회로 전체 19명 중에서 5위입니다. 5위고 경고도 56회로 2위. 그 다음에 경기당 경고도 3.73개로 2위. 레드카드도 3개, 3개로 3위. 경기당 레드카드도 0.2회로 4위. 단지 조금 그거는 좀 이 심판이 전체적으로 깐깐하게 좀 판정을 내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좀 많이 좀 빡빡하게 판정을 내린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페널티킥은 잘 안 주는 심판이요. 경기당 페널티킥은 0.13개로 전체 19명 중에서 17등.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불기는 부는데 내가 좀 부담이 오는 일단 페널티킥이 터지면은 그만큼 판정에 대해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담은 피해가는 천하의 하여튼 빌런입니다. 어쨌든 이런 성향의 심판이라는 건 좀 숙지를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양 팀의 지금까지 성적을 좀 살펴보자면 유나이티드는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이제 골득시차로 앞선 2위에 있고요. 승점은 같고 13승 7무 4패. 최근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이지만 최근에 리그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최근에 리그에서는 1승 3무 1패로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2위를 아직은 고수를 하고 있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잡아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17위를 달리고 있고 강등권이랑은 한 경기를 더 치른 풀럼하고 이제 3점 차 1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승 4무 13패로 그렇게 강등권 팀들하고 조금 차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3점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경기를 예를 들어 만약에 뉴캐슬이 이긴다 쳤을 때는 6점까지 벌어지니까 그렇게 그렇게 적은 차이는 아닌데, 그렇더라도 뉴캐슬 어쨌든 어느 정도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의 폼으로 봤을 때는 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는 1승 3무 1패 이렇게 갔지만은 최근 5경기에서는 어쨌든 3승 2무로 성적이 괜찮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 웨스트햄전, 컵대들에서는 어쨌든 승리를 거뒀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성적이 오락가락하지만은 에버튼을 잡기도 했고 소튼을 잡기도 했어요.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 리즈한테 패배하긴 했는데 그래도 경기력 면에서 첼시한테 그렇게 많이 밀린다는 느낌을 전략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주긴 했지만 어쨌든 용감하게 싸웠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펼쳐져서 도깨비 같은 팀이죠. 에버튼을 상대로 이겼다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팀 사이의 전적이 어떤가 좀 살펴보면요. 프리미어리그 전적은 51번 경기를 펼쳤습니다. 51번 경기를 펼쳐서 유나이티드가 30번 이겼고 무승부가 14번, 그리고 뉴캐슬이 7번 이겼습니다. 최근 5번 경기에서는 뉴캐슬이 딱 한 번 이겼어요. 그 경기가 뭐였냐 하면은 이제 롱스태프 이제 데뷔하고 그렇게 골 넣는 그런 경기였던 중거리 골 먹으면서 졌던 경기였죠.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뉴캐슬한테 진 적은 없고요. 최근 2번의 경기에서 뉴캐슬하고 맞대결에서도 4대1로 2번 다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좀 살펴보자면요. 올드 트래포드를 만나면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좀 많이 약해집니다. 35번의 원정 경기 중에서 단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이기고 9번 무승부, 그리고 25번의 패배를 겪었는데 마지막 승리가 2013년 12월이고 그 이후로 경기들에서 원정 올드 트래포드 오면은 다 졌습니다. 지거나 비기거나 했습니다. 이긴 경기가 없다는 점. 그래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러진 이번 경기에서도 뉴캐슬한테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경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유나이티드가 앞서 두 번의 맞대결에서 이제 뉴캐슬 상대로 4대1로 모두 승리를 거뒀다 했잖아요. 3점 차로 이제 승리를 거뒀던 건데, 같은 팀을 상대로 해가지고 리그 3경기에서 연속으로 3골 차 승리를 하는 경우가 13년 4월에서 14년 3월까지 아스톤 빌라랑 치렀던 3번의 연속 경기 이후에는 한 번도 없어요. 예. 3골 차 이상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3골 차 이상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때랑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되죠. 예,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사이에 부임했던 감독들을 몇 면을 좀 살펴봐도 왜 이런 기록이 나오는가는 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유나이티드는 역전승의 명수입니다. 역전승의 명수고요. 역전의 명수고요. 이번 시즌 리그 경기 중에서, 그러니까 24번의 리그 경기에서 11번 선제 실점을 했어요.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하지만 동시에 역전승이 가장 많은 팀도 유나이티드예요. 선제 실점한 경기 11경기 중에서 7승 1무 3패로 가장 많이 경기를 뒤집은 팀입니다. 역전승을 많이 거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어떻게 될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지난 경기든 셰필드전이든 웨스트 브로미치전이든 경기에서 선제골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은 좋은 결과는 좋은 내용은 아니죠, 결코. 자, 그리고 일요일은 맨유다. 유나이티드는 일요일 경기 성적이 리그 내에서 가장 좋은 팀입니다. 리그 역사상 523승점, 154경기에서 승리, 그리고 평균적으로 1.86점의 승점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최소 3경기 이상 치른 모든 요일들을 다 합산해 봤을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매개 봤을 때 일요일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평균 성적이. 오늘 경기가 일요일 경기로 치러지는 경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뉴캐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인데, 뉴캐슬의 주포 칼럼 윌슨이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데, 이번 시즌 이제 칼럼 윌슨이 전체 뉴캐슬의 25골 중에서 10골을 자기가 집어넣으면서 전체 팀의 리그 득점 중에서 40%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주포가 사라지면서 칼럼 윌슨이 없던 경기들에서 3경기를 치렀는데 리그를, 그 경기들은 전부 다 뉴캐슬이 무득점 패배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칼럼 윌슨이 빠지는 만큼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뉴캐슬은 좀 고민이 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포를 잃었다는 점에서 뉴캐슬의 전체적인 공격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첼시전 같은 경우에는 칼럼 윌슨 없이 나왔는데, 칼럼 윌슨 없이 나왔지만 사사이 다이아몬드 형태로만 나와서 풀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일단 첼시한테 많이 밀려서 전방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어서 뉴캐슬이 공격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없었는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뉴캐슬이 요새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역습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투엘하고는 좀 전술 스타일이 좀, 소셜 감독하고는 전술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브 브루스 감독 얘기인데요. 유나이티드의 명실상부한 레전드죠. 90년대 유나이티드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레전드인데, 감독으로는 유나이티드 상대로 정말 약해요. 정말 약해서 현지 팬들은 아마 스티브 브루스한테 넌 아직도 맨유맨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최근 11경기에서 유나이티드 상대로 받아간 승점이 단 1점입니다. 33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중에서 단 1점을 얻어갔어요. 2013년이었나요? 그때 썬더랜드를 이끌고 이렇게 한 경기 무승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제외하고는 11경기 동안 승점을 따는 경험이 없습니다. 스티브 브루스 많이 약해요, 유나이티드 상대로. 자, 그리고 쇼가 대기록에 이번 경기에 근접해 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연속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3경기에서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할 경우 4경기 연속 도움, 요거는 이제 유나이티드 역사상 긱스, 나니, 발렌시아가 보유한 단 3명만이 보유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쇼가 이번 경기에 그러니까 도움을 기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가 이번 경기에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긱스, 나니, 발렌시아와 함께 이제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쇼가 지금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어요. 도움 개수로. 이번 시즌 6도움인가요? 6도움인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시즌 베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더 갱신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레시포드는 뉴캐슬을 만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6번의 리그 경기에서 6골에 관여했고 3골 3도움을 기록했어요. 이번 시즌 첫 번째 앞서 치러진 이제 전반기 때 치러진 맞대결에서도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뉴캐슬 상대로 레시포드가 상당히 날카롭다는 점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 어떨지 레시포드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상자 명단으로 넘어가 보죠. 유나이티드 부상자는 총 5명 선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선수는 일단 2명 확실한 선수는 필 존스, 폴 포그바는 일단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필 존스는 무릎 부상이 있고요. 포그바는 허벅지 부상이 있어서 2월까지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죠. 불확실한 선수는 맥터미니, 반더백 그리고 카바니가 있는데 맥터미니가 조금 더 심한 부상인 것 같고 카바니랑 반더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또샤르 감독이 경기 전 컨퍼런스에서 맥터미니는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반더백이랑 카바니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반더백이랑 카바니가 조금 더 경미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의 이제 부상자 명단을 보면 뉴캐슬은 총 4명의 선수가 지금 아마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칼럼 윌슨, 주포인 칼럼 윌슨이 일단 허벅지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무릎 인대 수술을 이제 하고 있는 파비안 샤르 역시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만키오도 발목 부상으로 못 나오게 됐고요. 페데리코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출전 자체는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사실 못 나온다가 맞는 것 같아요. 부상 후에 좀 길게 부상을 갖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훈련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이번 경기에 못 나온다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보다는 결정 확정 쪽에 넣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캐슬의 전술 스타일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뉴캐슬은 전술적으로 좀 개변을 이뤄냈어요. 언제부터 개변이 일어났나 그걸 살펴보면 4경기 전이었나요? 리그 4경기 전 리즈전 치르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술 변화를 가져갔는데 핵심이 되는 선수는 미겔 알미론입니다. 미겔 알미론이 442 다이아몬드의 꼭지점, 앞쪽 꼭지점에 딱 서면서 그 위치에서 이제 많은 활동량과 그 다음에 전방에 가담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442 다이아몬드 형태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442 다이아몬드의 특징 같은 경우는 오른쪽 메잘라 위치에 조윌록 아니면은 아이작 헤이든도 나오는 것 같고요. 요 위치에 나오는 선수들 아니면은 여러 선수들이 요 위치에 나오는데 요 위치에 나온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전방 왼쪽 포워드로 나오는 이제 생 막시맹이 왼쪽 내려오면서 깊은 위치로 내려오면서 4-2-3-1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술을 좀 개변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경기당 12.5개의 슈팅 그리고 1.5골로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기당 한 골을 채 못 넣고 있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뉴캐슬이 이번 시즌 통계로 봤을 때. 근데 최근에는 경기당 1.5골로 상당히 좀 많이 득점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 골이 없는 상황에서 뉴캐슬이 어떻게 대응하냐 그거를 보면은 일단은 알미론이 전방에 이제 생막시맨과 그리고 공격수 한 명 나오는 공격수 사이로 들어갑니다. 올라가면서 생막시맹이 측면으로 빠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율록 같은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4-2-4대형을 갖춰서 중원에다가 압박을 걸어요. 이제 수비 라인에다가 압박을 직접적으로 거는 건 아니고요. 중원 라인에다가 압박을 걸게 됩니다. 중원 라인에 압박을 걸어서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윙백을 잡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데 이런 접근했을 때 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은 뭐였냐. 전방 압박 자체는 상당히 강하게 됩니다. 이제 센터백이나 골키퍼가 길게 전개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이상이야 2선 자원 그러니까 3선 자원들이 여기를 돌파해 나가고 3선이나 윙백들이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압박 자체는 굉장히 강한데 문제는 이게 넘어갔을 경우에 그리고 윙백들이 전진해내는 상황에서 첼시가 이 부분에서 공략을 잘했어요. 지난 경기에서 첼시가 윙백들이 높이 올려서 5명의 선수가 4명의 수비수랑 마주치게 하면서 2대2 상황을 측면에다 걸고 윙어들은 지금 전방 압박을 위해서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복귀가 늦다 보니까 윙백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이 라볼 피아나 형태를 쓰면서 마티치가 나올 수 있겠죠. 마티치 같은 선수가 어쨌든 나올 수 있으면은 마티치가 라볼 피아나 형태로 뒤로 쭉 빠지면서 센터백 라인에서 좀 공을 좀 순환시킬 수 있게 잘 전개할 수 있게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만들고요. 대신에 측면을 좀 쇼랑 완비사카를 좀 높이 전진시켜서
쇼랑 완비사카의 공격적인 능력을 활용하면서 한 번에 측면으로 보내서 측면에서 2대1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이 뉴캐슬의 이 4-4-2 대응을 공략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이 뉴캐슬은 어떻게 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막시맹이 좀 깊게 내려옵니다. 왼쪽 측면을 깊게 내려오면서 이 왼쪽에서는 이제 자말 루이스의 전진을 좀 도와주는 형태, 자말 루이스나 아니면은 존조 쉘비 같은 선수의 전진 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이 생막시맹이 드리블 능력 있는 선수다 보니까 내려오면은 자연스럽게 풀백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공을 쫓아가면서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생막시맹이 풀백을 끌어놓으면은 그 뒤쪽에 공간이 열리니까 빠른 자말 루이스 아니면 존조 쉘비 같은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뉴캐슬이 자주 경기를 풀어나가고, 거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넘어갈 때 반대쪽 메잘라에 위치해 있는 선수가 전진해가지고 측면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뉴캐슬의 전술에 대한 간단한 분석은, 간단한 브리핑은 끝났고요. 자, 이번 경기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제 예상에는 이번 경기도 딘 핸더슨이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데야가 최근에 폼이 비판을 좀 받고 있죠. 핸더슨이 그리고 지난 소시에다드전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핸더슨한테 좀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맥과이어와 바이를 넣은 이유는 또 뭐 말씀드리기는 막시맹을 막아야 되니까, 막시맹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완비사카가 막시맹을 아까처럼 쫓아나갔을 때 그때 자말 루이스를 쫓아서 막아줘야 되는 선수가 바이입니다. 바이 혹은 뭐 프레드 이런 선수가 될 텐데, 바이가 좀 잘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바이를 넣었고요. 린델레프보다는 빠른 선수를 잡아야 되니까 바이를 넣는 게 낫겠죠. 그리고 쇼는 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역할을 맡아야 되니까 텔레스보다는 쇼가 뭐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티치, 프레드, 맥토미니가 못 나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쓸 수 있는 중원 자원이 마티치, 프레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경기 마티치를 쓴다고 큰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게, 상대가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 압박을 걸지 않아요. 아까 브리핑해드렸듯이 높은 위치까지 압박을 거는 게 아니라, 이제 마티치가 라벨 편의 형태를 갖추면서 내려가면은 그 센터백 라인에다가 압박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센터백에서 전개될 때 그 공이 받아지는 리시버 위치에서 압박을 걸기 때문에, 마티치가 그렇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3대2 상황을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티치를 쓰는 게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번 경기에서. 그렇고요. 전방에는 뭐 다니엘 제임스를 넣었습니다. 다니엘 제임스가 지난 소시에다드전 잘했죠. 잘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팀에서 측면을 좀 와이드하게 넓게 펼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다니엘 제임스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에서 레시포드를 그쪽에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왼쪽에서 주포로 쓸 수 있는 선수로 마샬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들 그건 안 원하실 것 같아요. 마샬이 다들 안 원하실 것 같아서, 레시포드가 왼쪽에 하고 제임스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고, 완비사카가 이번 최근에 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완비사카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제임스가 측면 와이드하게 빠지는 형태로, 그렇게 전술을 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루크쇼, 레시포드 이렇게 2대1을 걸고, 오른쪽에서는 제임스, 완비사카 이렇게 2대1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캐슬 예상 라인업 보시죠. 뉴캐슬은 칼달로 골키퍼, 자말 루이스, 키어런 클락, 자말 러세스, 에이작 헤이든, 그리고 제프 핸드릭, 존조 쉘비, 조일록, 미구엘 알미론, 알랑생 막시맹, 그리고 드와이트 게일입니다. 좀 눈여겨볼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 위치예요. 오른쪽 풀백 위치인데, 아이작 헤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필더로도 많이 뛰고, 좀 와이드라인에 이제 메잘라 같은 위치에서도 좀 뛰는 선수인데, 왜 헤이든을 여기 넣었냐? 요 위치에 나오는 선수들이 발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뉴캐슬 선수들이. 러셀스도 그렇게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 여기 위치에서 상대해야 되는 선수가 레시포드랑 쇼예요. 레시포드랑 쇼는 정말로 빠른 선수들이고, 그 선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속도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러셀스 같은 경우에 그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작 헤이든이 오른쪽 풀백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헤이든이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 경기 때는 징계로 빠져 있었던 핸드릭 그리고 쉘비가 이제 더블 볼란티 형태로 내려오고, 윌록이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생막시맹이 약간 내려오는 형태로, 그런 형식으로 4-2-3-1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방에서 이제 지난 경기 때 꽤 좋은 활약을 펼쳤던 드와이트 게일, 왼쪽 측면에서 넘어오는 크로스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있는 칼럼 윌슨이 빠진 공백을
어쨌든 메꾸기에서는 드와이트 게일 정도는 드와이트 게일이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여러 선수들이 있죠. 조엘링턴 같은 선수도 있고 예, 많지만은 드와이트 게일이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역동성을 좀 가미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선수는 누구냐? 예, 뉴캐슬은 뭐 당연하게 생 막시맹이고요. 유나이티드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왜 브루노 페르난데스냐? 이번 경기에서 일단 유나이티드가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뉴캐슬의 전방 압박을 일단 뚫어내는 겁니다. 유나이티드가 이제 상대가 이제 센터백 라인에 압박을 거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 그 리시브 위치인 삼선이랑 이제 풀백이 사이드백들이 받는 위치에다가 압박을 걸 때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경기가 이제 웨스트햄전, 전반기 웨스트햄전 같은 경기였어요. 그런 웨스트햄 같은 전 같은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이제 후반전에 나와서 풀어줬던 선수가 브루노였죠.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혼자 남게 되는 이제 마티치가 뒤로 빠지면 혼자 남게 될 프레드. 그러면은 프레드, 쇼, 완비사카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상대 4명의 이제 미드필더하고 공격수 미드필더하고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압박을 풀어줄 수 있는 이제 움직임을 잘 보여줘야 될 선수는 브루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가 이번 경기에서 키맨으로 꼽혔고요. 그리고 브루노에게서 시작해가지고 공이 측면으로 나가서 측면에서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경기가 풀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막시민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막시민 같은 경우는 뉴캐슬의 뭐 공격에 뭐 알파이자 오메가 이렇게 표현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드리블 능력도 좋고 혼자서 이제 크랙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막시맹한테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그 위치를 막아줘야 될 완비사카한테도 이번 경기 상당히 좀 주의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기 최종적으로 이번 경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결과는 제 생각에는 2대0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뉴캐슬이 전체적으로 부상자들이 많은데 그 부상자들 중에서도 주전급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칼람 윌슨이 없을 경우에 뉴캐슬이 이제 득점을 하는데 꽤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점. 그 포인트를 생각한다면은 뉴캐슬이 이번 경기에서 득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1대0은 조금 한 점 앞서면은 뉴캐슬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걸 감안을 좀 했을 때 한 점을 앞서면은 2점까지는 충분히 벌릴 수 있지 않나. 근데 2점까지 벌리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공격수들의 이제 결정력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리뷰를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한 줄로 평해보죠. 주포일은 뉴캐슬, 유나이티드 약한 스티브 브루스. 하지만 유나이티드는 이제 셰필드전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전 통해가지고 강등권 팀들한테 이제 빅4든 빅8이든 이 상위권 클럽들에 비해서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 더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를 좀 많이 드러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약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 상대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다 결코. 주의를 해서 치러야 되는 경기고 그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뉴캐슬전 리뷰를 하든 뭘 하든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바 감사합니다.